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네요. 사실 3주 강의를 했는데 여름에는 6주 강의 하잖아요. 3주 강의를 하는데 요번에 3주 강의는 저는 굉장히 좀 저 스스로도 굉장히 의미를 많이 뭐 이전에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준비했었습니다. 근데 좀 생각을 많이 했던 강의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을 지금 윤희상 음악으로 끝낼 수 있게 돼서 너무나 좋습니다. 사실은 하고 싶었던 얘기들도 많이 있었고 제가 또 준비하면서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러면은 일단 PPT를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상처 입은 용이라고 해서 원래 윤희상 선생님하고 루이저 린즈라고 하는 독일 작가가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지금 한국에도 다 번역이 돼서 나와 있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 책 제목을 썼었는데 지금 한국 전국을 이렇게 지나면서 그것보단 양심의 외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해서 소제목을 바꿨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의 주제는 인간의 삶을 위한 문화, 예술의 의미를 찾아서 이렇게 말씀을 제가 거창하게 드리긴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하면 윤희상의 음악이나 당시 현대 음악들 20세기 초반에 그 음악들을 들을 수 있을까 그런 방향으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윤희상 선생님 글이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아요. 제가 사실은 클래식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역사에 윤희상 선생님이 계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음악을 하는 의미를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음악만 하는 어떤 기능적인 사람이 아니라 정말 철학자로서 사상가로서 세상에서 정말 음악이 예술이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일러주시고 그렇게 살다 가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내 음악은 나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내 음악은 우주의 큰 힘, 눈에 보이지 않는 큰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주에는 음악이 흐릅니다. 이 흐르는 우주의 음악을 내 예민한 귀를 통해 내놓을 뿐입니다. 동양의 예술가들은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자기가 지은 작품이라고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예술이란 인간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상에서 비롯됩니다. 이전에 알고 있던 그런 예술, 그리고 요번에 이제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슈들을 보면서 예술가들이 터져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개인적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테크닉이나 작품들마저도 시대하고 공명하지 않는다면은 오래 갈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셨을까. 그냥 예술이라서 내가 내놓긴 하지만 어떤 하나의 통로로서 자기를 사용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나의 모든 예술적, 철학적, 미학적 전통이 조국에서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분 태어나신 게 1917년이고 1995년에 돌아가셨어요. 일제강점기 시대 때 태어나셨고 6.25를 겪으셨고 그 다음에 1967년 그때 유럽으로 가셨고 거기서 유럽에서 평생 사시다가 95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39년을 한국에 사시고 39년을 유럽에 나가서 사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신의 모든 예술적, 철학적, 미학적 전통은 나의 조국에서 생겼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 말씀하시기를 나는 통영에서 자랐고 통영에서 그 귀중한 정신적, 정서적인 모든 요소를 내 몸에 지니고 그것을 나의 정신과 예술적 기량에 표현해 나의 평생 작품을 써왔습니다. 구라파에 체제하던 38년 동안 나는 한 번도 통영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잔잔한 바다, 그 푸른 물색, 가끔 파도가 칠 때도 파도 소리는 나에겐 음악으로 들렸고 그 잔잔한 초목을 스쳐가는 바람도 내겐 음악으로 들렸습니다.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외국에서 살다 보면은 나의 뿌리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이제 프랑스에 산 지 거의 한 20년이 좀 안 됐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제가 외국에 나가서 있다라는 생각을 그렇게 크게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인터넷이 다 연결돼 있고 하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소식들을 저도 실시간으로 계속 받아보고 있고 솔직히 저는 어떤 느낌으로 사냐면은 프랑스에 산다기보다는 프랑스와 한국의 중간 어디쯤에서 사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리고 약간 보호되는 곳에 사는 느낌? 왜냐하면 프랑스에 완전히 발을 담그고 있지도 않고 일단 일을 하고는 있지만 제가 그 사회의 모든 것에 막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취할 것은 취하고 취하지 않을 것은 안 취하고 한국 같은 경우도
한국에 와서 모든 것을 따라야 되는데 사실 그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프랑스에 살기 때문에 좀 비켜서 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이제 견디고 계시는 분들보다는 좀 보호된 환경에 있다라는 느낌이 들 때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회와의 개인의 그런 거리가 사실 일부러 거리두기를 해야 될 만큼 우리가 좀 객관화를 시켜서 봐야 될 때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언어적 문제로 인해서 좀 자연스럽게 되는 것들도 있고 하는 측면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저를 사회에 담그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느낌이 들기는 해요. 근데 윤희상 선생님이 사셨던 그 시기, 유럽에 살 때는 한국하고 거의 단절이죠. 어떻게 보면은. 소식이 와도 편지를 통해서 굉장히 시차가 많이 날 테고, 그 다음에 어떤 소식을 방송을 통해 듣는다고 하더라도 그 독일인들의 언어로 표현된 그런 한국의 소식들을 들어야 됐을 테고, 그 상황에서 자기가 상상할 수 있는 고향의 그런 것들이 어떤 곳인지 그 상상해 봤을 때 이런 말씀이 정말로 그 음악에 배어날 수밖에 없구나. 그 사실 저 같은 사람도 거기 있으면서 제 존재 자체가 빛이 날 때가 있어요. 제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제가 한국인인데 거기 현지에 살고 있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모든 말이 한국의 것처럼 보이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내가 대체 어떤 면에서 한국인인가, 내가 어떤 면에서 그들과 다른가에 대해서 이렇게 좀 포장해서 보여줄 수도 있고 미화해서 보여줄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이제 진짜는 이래라고 자꾸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이방인의 포지션을 많이 갖게 돼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윤희상 작곡가의 음악을 듣거나 이런 걸 들었을 때 어떤 사회적인 의미나 이런 것들이 살아있는 게 굉장히 감사하고 신기하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무슨 악기인지 보신 적 있으세요? 예쁘죠? 뭐게요? 합시코드예요. 그죠? 프랑스에서는 클라브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합시코드인데, 장식을 보시면 장식이 좀 독특하죠. 자세히는 잘 안 보이시나요? 그럼 좀 더 자세히 좀 해볼까요? 자세히 장식을 보시면 프랑스 18세기 악기예요. 1749년 악기이고, 그 다음에 지금 파리에 있는 음악 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악기인데, 보시면 일단 색깔도 이렇게 검은색으로 여기 이렇게 자개장 같은 느낌의 그런 식으로 했고, 그 다음에 금장하면서 그 사이에 있는 그림들이 굉장히 동양적이죠. 저는 처음에 이 악기를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프랑스의 18세기 악기인데, 1700년대 악기인데 거기에 동양적인 게 있어? 음악도 그때 당시에 이런 동양에 대한 음악들이 있어요. 1700년. 나는 지금 이제 처음 프랑스에 갔는데 그런 음악들이 몇백 년 전에도 이미 있었던 거예요. 이미 교류가 있었겠죠. 중국하고는 특히, 유럽하고는. 그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게 이런 식의 문화가 프랑스에 가서, 프랑스만이 아니겠죠. 뭐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일 테고, 그런 나라들에 가서 그 악기를 장식하는 수준까지 이렇게 있었다면 그 교류가 굉장히 활발했겠다, 그때 당시에. 그리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프랑스에 사는 동안에 저한테 한국에서도 서양 음악을 해? 이렇게 물어보는 무식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야, 더 이상 이건 서양 음악이 아니야. 보편적인 음악이지. 우리 모두가 다 하는 거지. 이거를 나한테 너네 나라에서도 서양 음악 공부를 하니라고 물어보면 내가 무슨 말을 하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로 사실 우리나라는 20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서양 음악을 접하게 됐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제 뭐 일제강점기가 시작되기 직전에 나라가 굉장히 쇄국 정책 하다가 이제 병인양윤이 뭐니 전쟁들 나면서 외국에서 이양선들 들어오고 그러면서 음악도 같이 들어왔었죠. 그리고 서양의 그런 뭐 미국에서 들어올 때는 그런 뭐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오셔서 우리한테 보급한 그런 서양 음악, 생각해 보시면 전통 음악만 계속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던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했을 때 대체 한국에 언제 서양 음악이 들어왔을까? 어떻게 음악이 시작됐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이게 윤희상 선생님의 이런 음악과 뗄 수 없는 이유가, 이분이 1917년에 태어나셨잖아요. 일제시대 당시에 태어나셔서
이런 분이 어떻게 서양 음악의 20세기 음악들을 그때 이미 다 아시고 뭘 했을까? 대체 어떤 그런 배경이 있는 걸까라고 생각을 하고 좀 고민을 하고 서양 음악이 동양에 들어온 그 역사부터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조선 후기에 그 이전에는 안 들어왔었을 것 같고 보면은 중국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중국에 처음 그 서양의 그 미셔너리들이 들어와서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음악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처음 서양 음악이 들어오게 됐는데 그때가 이제 마테오 리치 얘기를 많이 하죠. 예수의 소속에 이 사람이 중국 선교로 왔던 시기가 17세기 초, 16세기 후반 이때였었고 그때 와서 이제 종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처음에 공간을 짓잖아요. 성당. 천주당이라고 제가 적어놓긴 했지만 그러면서 그 천주당들이 설립이 되고 한국에서는 아니 조선에서는 이제 뭐 사절단들도 보내면서 그 사람들이 가서 천주당에 가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또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도 했었을 거고요. 그 신기한 게 1901년에 이 명나라 신종한테 마테오 리치가 선물을 이제 여러 가지 가져갔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하프시코드가 있었대요. 그 하프시코드를 서금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전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게. 왜냐면 제가 합시코도 연주를 하는 사람이기도 했는데 저는 이제 프랑스에 가서 처음으로 사실 미국에서 조금 공부를 하긴 했는데 진짜로 제대로 공부한 거는 이제 프랑스에 가서 처음 배우기 시작했었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때만 해도 한국에 그렇게 합시코드가 많지 않았었어요. 그때 합시코드 전공하는 그런 음악대학도 없었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20세기 이후 21세기에 들어와서 2000년대 이후에 많이 생기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이때 중국에서는 합시코드가 들어왔었다. 그리고 요것뿐만이 아니라 이 마테오 리치가 있는 동안에 양금, 둘치머라는 그런 악기도 들어왔고 그리고 또 이게 한국에도 조선에도 그때 그 사절단으로 갔던 사람들이 들고 들어와서 이제 한국에도 전파가 되기도 했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음악이 처음에 들어올 때 악기가 들어왔으면 악기를 연주하기 위한 방법론들도 많이 들어왔겠죠. 그러니까 음악 이론서들도 들어왔을 거고 그다음에 종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종교 안에서 부르는 음악도 성가집 같은 것도 들어왔을 거고요. 그때 합시코드만 들어온 게 아니라 합시코드에 스피넷이라고 하면 합시코드랑 좀 비슷해요. 그래서 좀 네모나고 합시코드는 좀 보면 아까 보셨지만 그랜드 피아노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스피넷은 이게 꼭 책상 같아요. 책상 같은데 좀 작은 규모의 합시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뚜껑 조금 열어가지고 거기서 피아노 치듯이 이렇게 치는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그 카톨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미사를 드리고 하기 위해서 오르간이 그때 들어왔었고 한국에서 17세기에 중국에 갔다가 이 오르간을 처음으로 본 관리가 있어요. 그 사람이 오르간을 막 묘사하는 그런 것들이 한국의 1600년대 책에도 나오기도 해요. 굉장히 신기한 악기를 본 거죠. 처음으로. 아,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는 악기도 있구나 하고. 그래서 조선에는 일단 중국에 이게 들어왔으니 간접적으로 들어온 내용들이 조선으로 들어왔겠죠. 17세기에. 그래서 이론서들. 그때 그러니까 그 중국에서 한자로 번역된 이론서들이 그걸 들고 한국으로 들어오시기도 하셨고 그 다음에 한국이 자꾸 조선인데 한국이라고 하네.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뭐 신문물 관련된 그런 서적들이나 이런 것들 같이 들어왔었고 그러면서 음악이 독특한 것이 한국은 양악이 들어올 때 어떤 실기로 먼저 들어왔다기보다는 서적들이 먼저 들어온 거예요. 굉장히 사변적으로. 그리고 상상을 해보시면은 당시에 이론을 설명을 할 때 16세기, 17세기 이론서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어떤 뭐 다장조 무슨 뭐 조성음악의 그런 이론들이 아니라 그 이전의 이론들이겠죠. 그러니까 그리스 시대 때 이론들 이런 것들이 이론서들이 이제 한자로 번역된 것을 그런 책들을 들고 와서 이런 신기한 것들이 있다. 뭐 이런 뭐 도레미파솔라시도도 그때 이제 좀 얘기를 좀 하긴 했던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17세기 처음엔 이 책부터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18세기 이후에는 이제 실학자들이 생기면서 서양 문물을 많이 받아들이고 싶어 했으니까 그때 그분들이 가지고 오신 그런 음악들도 있고 그 다음에 천주교에서 부르던 그런 성가집들도 이때 18세기 때 많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쟁이 났을 때 군대와 함께 들어온 음악들. 그래서 그때 당시 회상하는 글들을 보면은 그때 막 대포가 막 쏴지고 막 할 때 그들이 불렀던 군가 그런 것들과 함께 정말 우리의 귀청을 찢는 그런 노래들이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국 음악밖에 모르든 조선 음악밖에 모르든 그런 전통 음악만 있는 세계에 다른 세계의 음악이 완전히 침투를 해버린 거죠. 그것도 전쟁과 함께.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겠죠. 이런 이제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때.
윤희상이 아까 통영 얘기를 했잖아요. 통영을 저는 아직 안 가봤어요. 근데 가보고 싶어요. 정말. 정말 아름다운 곳이라고 저도 많이 얘기 들었고 했는데 왜 통영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느냐. 그 통영이 원래는 통제영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통제영에서 이름이 이제 통영으로 바뀌었는데 그때 당시 여기 지금 써 있는 것처럼 어떤 수군을 통제하는 그런 조선 수군의 본거지가 거기에 있었고 그리고 그 전통이 계속 남아 있으면서 여러 가지가 이제 음악적인 전통하고 굉장히 풍성하게 연결이 됐었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 보시면 취청, 군악대, 이제 당연히 군대가 있으니까 군악대가 있겠죠. 행진해야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거기 근처에 기거하면서 한양 말고 그 통영에서 정말 가장 많은 음악인들이 집중되었던 곳이라고 하고 그 군대가 있고 이런 취청이나 이런 큰 기관들이 있으면 대풍류 또 행진할 때 쓰이는 그런 음악들, 취타 다양한 행사에 연주하는 그런 음악인들이 거기에 기거를 했겠죠. 그 다음에 신청이라는 곳도 있었대요. 신청은 이제 굿 같은 데서 무속 음악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이제 양성하기도 하고, 이제 그분들이 교류하는 분들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민간 예술교육기관처럼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취청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이제 가르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기생청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군기관이 있으니까 기생청에도 있고, 그런 예술교육, 종합예술교육을 했던 곳이 신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통제영의 재래악 같은 것을 민간 재래악으로 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연결을 해오고 계신데요. 그 다음에 또 향리를 중심으로 발달한 시회, 뭐 시, 그림, 음악 이런 것들이 이제 공존을 했었고 특히 윤희상의 아버지 같은 경우는 굉장한 유학자였다고 하시고 그리고 그 시나 이런 것들을 앞선 그런 감각을 가지고 계셨겠죠. 전통적인 그런 것들이 있었을 거고 양반의 문화가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이 지역이 신라시대 지역이잖아요. 불교 문화도 계속 있었고 그것뿐 아니라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항구의 그런 문화들, 뱃노래 이런 것들, 통영 오광대, 통영 사또놀이 이런 것들 굉장히 다양한 문물들이 전통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섞여 있었던 곳이었던 것 같아요. 통영이 굉장히 독특한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렸을 때 보고 자란 거예요. 윤희상이 듣고 보고 자기 그 핏줄 안에 넣고 자란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보면은 1895년에 통제영은 폐지가 됐지만 1896년에 근대병제 고성지방대가 확립이 돼서 한국 근대 군제사의 중심지가 됐고 그 다음에 양학식 군대가 이제 들어오기도 시작했죠. 양학군대 같은 경우에. 그리고 1896년에 부산이 개항한 다음에는 일본을 통해서 서양 문화가 이제 들어오기도 했었고 항구 도시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완전히 잡아먹은 게 아니라 이전에 있던 전통들이 강하니까 같이 공존하면서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형성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통문화 예술인들 또 예술문화 예술인들이 다들 이제 뭐 유랑극단처럼 와서 공연하고 가고 이런 것들이 다 기억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어떤 가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희상이 나중에 회상을 하고 이야기하는 것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뭐 유랑극단, 판소리도 당연히 있었을 거고 율방의 향제풍류, 시회, 재래음악, 남도소리, 통영오광대, 무신, 별신구, 정월에 열날기 할 때 쓰는 음악, 정월에 보름에 이제 답교놀이, 뭐 그 달이 밝게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초파일 연등 행사 등의 승려 음악도 있었을 거고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었겠죠. 또 벚꽃놀이 할 때 중국 고개단 음악도 있었을 거고 한국의 양악 악단도 있었을 거고 영화관도 들어있었고 그 윤희상이 사실은 서양 음악을 너무 잘해서 뭐 악보도 되게 잘 읽었다고 하고 그래서 음악을 만들어서 영화 음악에 쓰이게끔 자기가 작곡해서 준 것들도 있다고 막 하더라고요. 그리고 학교 다니고 하면서 그런 교회도 다녔었고 그럼 거기 가면 접할 수 있는 음악들이 있겠죠. 미국 서양 그 선교사들이 가져온 그런 찬송가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이미 이때 접해서 그러니까 어떤 기초들이 계속 쌓인 거예요. 그리고 이랬기 때문에 통영에서 얻을 수 있었던 게 유교 문화하고 서민 문화가 다 섞인 거, 그다음에 전통 문화하고 새로운 문화가 또 섞여 있었고, 민족 문화하고 외래 문화하고 다 이게 그냥 어느 한쪽을 잠식한 게 아니라 계속 공존하면서 있었고, 이게 윤희상의 음악 세계에 그대로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그 이미 뭐 추궁기나 이런 것들도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윤희상이 어렸을 때 서양 음악 그런 우리가 생각하기에 야 이런 음악을 들었겠어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 뭐 19세기 음악들, 낭만 음악들까지도 많이 들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좀 그 윤희상의 생애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면서 한국 음악계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조선 음악계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일단
처음에 태어나서 이제 1934년, 35년 정도에 그때 서울로 가서 프란츠 에케르트의 제자였던 최호영이라는 바이올리니스트한테 화성학 중심으로 작곡 수업을 받았대요. 여기 특별히 프란츠 에케르트의 제자라는 얘기를 왜 했냐면은 원래 이 사람이 일본에서 군악대를 가르치기 위해서 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랬던 사람이 건강 문제로 독일로 돌아갔다가 그 일본의 서양 음악을 들은 고종이 홀딱 반한 거죠. 우리도 저런 음악을 할 수 있는 악단을 만들자. 그래서 다시 초청해서 한국에 와서 음악을 했다고 해요. 기미가요를 쓴 사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양악이 들어올 때 이미 일본에서 그렇게 활동을 했던 에케르트가 들어와서 그걸 보여줬었고,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군악대가 양성이 되고, 그러니까 처음에 서양의 음악을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던 상태에서 시작되어서 음악을 보급하고 가르칠 수 있었던 곳은 한 곳은 학교나 아니면은 그런 교회 그런 곳이 있었고, 또 하나는 군악대에서 그런 양악대를 양성할 때 전문적인 사람들이 생겨났겠죠. 근데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한국인들이 너무 빨리 잘 배운다고 잘한다고 그렇게 칭찬도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만들어진 관현악단들 이런 악단들이 우리가 아는 그런 뭐 유명한 작품들을 파고다 공원 같은 데서 정기적으로 연주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랄까 그 일제 강점기가 된 이후에 나중엔 점점 사라지긴 했지만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이렇게 많이 보급하는 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1930년대 서울 음악계에서는 뭐 김관, 홍종인 이런 분들 같은 음악 평론하시는 분들 계셨고, 아까 말씀하셨던 홍남파, 뭐 계정식, 최동선 이런 분들도 있었고, 현재명, 안기영, 최선엽, 권태호 같은 그런 성악가들도 있었고, 피아니스트, 뭐 첼리스트 이런 사람들이 존재했다고 해요. 이런 분들이 보통은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하고 오셨겠죠. 그렇게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이었을 거고. 근데 윤희상은 아버지가 음악을 하는 걸 반대했다고 해요. 양반이 보기에 일단 딴따라를 한다는 게 용서할 수 없었고, 그래서 못하게 계속 막았는데 한번 하고 싶어 하는 그 재능이 있는 사람이 그게 꺾이겠어요. 그러니까는 네가 그러면은 일단 서울에 가서 배워보니까 이게 채워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에 가서 더 배우고 싶은데 그럼 너가 상업학교를 가면은 보내주겠다. 그래서 일본으로 오사카를 가서 이제 상업학교를 다니겠다는 명목하에 갑니다. 일본에. 가서 오사카 음악원에서 좀 공부를 좀 해요. 작곡하고 첼로 같은 거 배우고. 그 생각해 보세요. 1935년에 오사카에 갔어요. 그러면 1900년대에 서양 음악에서는 어떤 음악들이 주로 연주가 되고 있었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현대 음악, 근대, 지금은 근대라고 얘기하지만 그때 막 12음열 음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겠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서양 음악이 뭔지도 잘 모르는 상태였는데 지금 조성음악이 확립도 안 돼 있는데 12음열 음악을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굉장히 독특한 상황인 거예요. 서양 음악 같은 경우는 선법음악 아주 처음부터 시작해서 쭉 역사가 흘러서 조성음악 갔다가 그 다음에 조성음악을 탈피하기 위해서 12음열 음악까지 왔는데, 아니 무조성 음악들 그 밖으로 나갈 자유를 찾는 그런 탈주하는 음악들 막 했다면은 이때 우리나라 한꺼번에 다 들어와 버린 거죠. 특히 윤희상 같은 사람은 굉장히 민감한 귀를 가졌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낭만주의나 그런 고전 시대의 음악에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12음열 음악까지도 그때 이미 책을 읽고 이론 공부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럼 일본에 갔을 때는 일본에 있는 사람들도 프랑스에나 뭐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온 사람들이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이론들을 좀 맛을 보여줬겠죠. 이게 최신식이야 이런 거 얘기하면서. 근데 갔다가 2년 만에 귀국해요. 이유는 아시겠죠? 1935년에 일본에서 있었으면 조선인을 대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거기서 있다가 그냥 돌아옵니다. 2년 정도만 좀 첼로하고 작곡을 좀 배운 후에 돌아와서, 그리고 37년에는 와서 자기가 음악을 써서 이제 동요집을 출간을 해요. 그러니까 그 이분의 마음속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일제 강점기 치하에서 희망을 볼 수 있는 것은 어린이밖에 없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를 양성 교육하고 한국의 그런 문화들을 가르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단순한 음악가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음악을 그때 당시에 통영에 있는 모든 학교의 교과들을 이분이 다 썼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학교와 어린이들을 위한 음악들 그런 것들을 쓰셨던 게 첫 번째 동요집이 37년. 그러면서 학교에서 음악 선생으로 계속 재직을 하세요. 그리고 40년 다시 동경으로 가요. 가서 작곡 공부를 좀 더 하는데
거기서는 작곡만 공부한 게 아니라 지하에서 항일운동을 하세요. 그리고 41년에 귀국을 해서 무기제조로 독립운동을 계획했다가 44년에 체포가 되고 2달간 구금됐다가 서울 탈출을 하죠. 여러 가지로. 근데 이 무기제조 얘기를 제가 듣고 좀 재밌었던 게 뭐냐면은 이때 워낙 그 항일운동 하시는 분들이 지금 막바지잖아요. 그러니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해서 일단 이 상황을 끝내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프랑스에서 한 일 중에 하나가 그 독립운동가 한 분을 한국에 알려서 이제 그분이 독립운동가로 이제 인정을 받으셔서 훈장까지 받으시고 그 유해까지 송환이 된 일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처음에 이제 그 아드님을 만났을 때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100년 전에 독립운동을 했어, 프랑스에서. 딱 듣고서는 아니 무슨 프랑스에서 독립운동이야, 한국도 아니고. 그리고 그것도 100년 전? 우리 100년 전에 살던 사람들이 그렇지 독립운동을 할 수도 있지, 그냥 그렇게 하고 흘려버린 거예요. 왜냐면 저는 그분이 프랑스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한국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근데 우리 아버지는 한국인이고 우리 엄마는 프랑스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보니까 그분이 이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아, 저분이 이제 그게 아시아적인 그런 특성들 좀 보이기도 하고. 근데 이분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 아버지가 파리에 계실 때 그 일본에서 굉장히 높은 사람이 오는데 그 사람이 오는 그 기차를 폭파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막 계획을 했다가 그게 무산이 되고 막 그런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무 영화적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말기에는 그런 뭐랄까 항일운동을 계획하셨던 분들이 여기저기 곳곳에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윤희상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항일운동을 하다가 이제 뭐 이렇게 체포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분의 정신세계 속에는 그냥 음악만 있을 수는 없었던 거예요. 나라의 구분과 함께 갔겠죠. 사회와. 그렇기 때문에 뭐 고등학교에서 음악교사 하시면서 나중에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무슨 고아원 원장도 하시고 사회에서 그냥 음악만 예술을 위한 예술만 하실 수는 없었던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해방이 된 다음에 해방이 됐죠. 그러고 그다음에 여기 통영에서 통영 문화협회를 설립을 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시인 유치환, 김춘수, 김상우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시면 통영이 엄청난 곳이더라고요. 정말. 그 박경리, 토지 쓰신 박경리 선생님, 꽃 쓰신 김춘수 선생님, 깃발 쓰신 유치환 선생님, 봉선화, 이 봉선화는 그 봉선화는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그 봉선화 아니고 시조 쓰시는 김상옥 선생님. 그때 당시 한국 문화의 문단 중심 인물들 다수 통영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서울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었어요. 여기서 이제 그분들과 같이 활동하시면서 문화로 한국의 기틀을 놓겠다는 생각을 하셨던 분인 거예요. 당시에 서울이나 이런 데서는 한국 음악의 양대 산맥이 있었어요. 하나는 고려교향음악협회, 교향악음악협회, 여기는 현재명이 이끄는 곳이었고 조선음악가 동맹 김순남이 이끄는 이 두 양대 산맥이 있었다고 해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명이 이끄는 고려교향악협회는 완전 우파였어요. 우파라는 얘기, 한국에서 우파라는 얘기는 당시 친일파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현재명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공부 좀 하고 그리고 들어와서 이 협회를 만들고 완전히 친일하는 음악 쪽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그런 음악들을 썼어요. 그리고 나중에 서울대 초대 학장이 됩니다. 서울대 음악대학. 그리고 조선음악가 동맹의 김순남 같은 경우는 이 김순남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언제 들었었냐면 언젠가 제가 여기서 강의할 때인가 어딘가 강의를 했는데 어떤 분이 오시더니 선생님 김순남이라는 음악가를 아세요?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처음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엄청난 음악을 쓰셨었다라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 쇼스타코비치가 이분의 음악 그 쓰신 걸 보고서는 이런 사람이 동양에 있단 말이야. 뭐 이런 말을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악보는 전해지지 않아요. 알 수 없죠. 근데 이분은 월북하셔서 그러니까 이 고려교향악협회는 완전 우파, 친일파. 그다음에 조선음악가 동맹 같은 경우는 완전 좌파, 공산당. 나중에 이렇게 있는데 이 윤희상 선생 같은 경우는 여기에 가입을 안 하고 그냥 통영에서 자기만 독자적인 활동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때 이제 교육 활동하고 시집고아원 원장도 하고 그러고 1950년이 됐을 때 결혼 그때 이제 국어 선생님이 이수자 선생님이랑 같이 결혼을 하는데 그 바로 직전에 달물이라는 가곡을 출판을 해요.
그 안에 이제 여러 한 5곡, 4곡 정도 가곡이 들어가 있고 거기 쓰여진 시들이 굉장히 뭐 조지훈 선생님이나 유명하신 분들의 시로 쓴 가곡들이 있어요. 그리고 6.25 때 전시작곡가협회 전쟁이 일어났을 때 거기서 사무국장으로 김세형, 이흥렬, 윤용아, 김동진, 김대영, 나훈영 등과 함께 활동을 하셨었고 그다음 전시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아이들 교육이 너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국민학교 새 음악 교과서 쓰시고 그다음에 전시 초등학교에 노래책인 소년 기마대를 출판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린 그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사회에 닿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길들을 모색하시면서 이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알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953년에 서울로 이주를 하셔서 고등학교 선생님 하시고 서울대나 덕성여대에 출강도 하시고 작곡 수업을 하시면서 계속 평론 글을 쓰세요. 근데 평론 글이 그냥 단순히 어떤 음악을 평하고 어떤 음악가가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음악계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뭐 한국 음악의 뭐 제문제 그리고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쓰신 논평들을 보시면은 이분이 어떻게 한국 음악계를 세우고 싶어 하셨는지 바탕을 놓고 싶어 하셨는지가 그 안에 다 드러나요. 그때 문제로 지적했던 것들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어요. 정말로. 그때 예를 들면 아까 그 국악을 없애버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정확히 얘기하세요. 전통 음악을 다루지 않고서는 음악이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별로 길지는 않고 나중에 제가 혹시 보여드릴 수 있으면은 네,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여드릴게요.